저희 또 이 시간에 9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희 신유진 변호사님하고 김필성 변호사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저희 특검과 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이런 내용들 좀 같이 또 얘기를 듣는 시간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보이시죠?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필성 반갑습니다. 네, 네. 박종호 기자가 휴가 중이어서 예. 예, 제가 대신하고 있는데 네. 많이 도와주시면. 아니요, 뒤에가 네. 배워야죠. 자, 먼저 특검 얘기부터 좀 할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있잖아요. 네. 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이분이 그 1심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네.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이종호 이 대표 이 발언 이 그다음에 이 특검에서 이 어디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이종호가 임성근 네.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김건희에게 예. 다시는 연락을 했다까지는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절대 음. 이렇게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다가 연락을 했으나 또 결국에는 연락이 닿지는 않았다. 또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종호가 만난 사람들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이종호 그리고 임성근이 네.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종호가 만난 사람 중에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여러 경로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이제 뭐 국민 배우 박성웅 씨가 네. 이종호와 임성근, 네. 이제 본인이 이종호와 세 차례 술자리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임성근이랑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1차 주포,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정필도 뭐 같이 함께 자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임성근 사단장 있잖아요. 물론 이거 김건희 특검 아니고 거기 이제 최병 특검이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네. 이종호는 절대 모른다. 네. 그렇게 막 그때 국회 나가서 막 증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뻔뻔하게. 예. 자기 뭐 군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아요. 이종호 아십니까? 군인 말씀하시는 거. 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철면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다가 어제는 급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20자리의 비밀번호가 기억났습니다. 맞아요. 그 뉴스 봤습니다, 저도. 네,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동안에 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고 모른다고 했던 분이 네. 그 이쪽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치니까 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나왔다고. 네, 비밀번호 20자리가 기억이 났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특검의 비밀번호를 제출했으니 마치 특검에서 이제 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이미 휴대전화를 특검에서 반환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만 제출하는 게 지금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진짜 이 장군까지 했던 사람이 네.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국회에서 거짓말하면서 눈 껌뻑껌뻑 거리면서 그러질 않나. 지금 와서는 네. 2년 만에 20자리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면서 어떻게 여기다가 또 하나님을 팔고. 네. 네.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야, 오늘은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라오가 뭐 가호를 느끼게 된 날. 그렇군요. 야, 어떻습니까, 우리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웃기죠. 지금 국민 상대로 코미디를 찍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국정 운영했다는 게 좌절스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 돼야지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 웃음기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어디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나온 장면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둘러 왔고 그리고 진짜 두려운 거는 현재 실무나 아니면 상당히 고위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웃고만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뭐 그냥 너무 허탈해서 정말 이 기본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웃겨서 웃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말 허탈해서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참 그래요. 주기현 판사 이것도 네.
그 룸살롱 술자리 그 국감에서 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네. 카드값 내역이 170만 원. 네. 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또 법원에 저는 그 법원의 그 윤리감사관 감사관 네. 그걸 봤습니다만 정말 좀 화가 나던데요. 어떻습니까? 법원 이러면 안 되죠. 법원 이러면 법원 안 되죠. 이게 법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유가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들 100만 원 기억 하도 그 유명한 그 99만 원 네. 검사 99만 원 때문에 기억에 100만 원만 기억을 하시는데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뭐 명절 때 얼마 네. 할 수 있냐, 2배를 할 수 있냐 어쩌고 하는 내용들. 네. 거기서 얘기하는 돈이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이게 법에 이제 소속 형탁금지법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네. 8조 사망 2호에 해당이 돼요. 여기 8조 사망 2호.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봐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 보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고 딱 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후배 안 나서 만났다면서요. 네. 그런 사교 의뢰 목적으로 해서 먹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있는데 거기에 5만 원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뭐 의문일 수 있지만 네. 규정 위반이에요. 일단. 규정 위반이면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게 맞냐. 21조에 보면 형탁금지 21조에 공직자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직위원 정리를 하면 직위원 판사가 5만 원 이상은 넘잖아요, 확실히 자기들이 예, 얘기하는 예, 걸로도. 예. 그러면 청탁금지법 제8조 2항. 8조 사망의 8조 사망 2호. 8조 사망 2호. 예, 8조 2 하고 그다음에 17조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규정 위반이고요. 그러면 징계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판사가 이러면 안 되죠. 네. 법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뭐 직위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 규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5만 원이 문제된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선물 세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니? 뭐 어디에서는 뭐 4만 9천 원짜리 음식 세트가 나와서 접대용으로 판매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네. 국민이 모두 규정까지는 몰라도 5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은 5만 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걸 받고 이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의무 규정인데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법원 간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그 자리에 갔으나 본인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나왔고 그 후에 여성 종업원이 함께 했고 그 가격이 총 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한두 잔 마셨으면은 뭐 한두 잔 마셨으면 아까 우리 엄격하게 따져서 김필성 변호사님에 따라서 뭐 한두 잔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잔도 5만 원 넘을 네. 거예요. 양주라면서요. 그게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사실 이게 한두 잔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네. 무엇보다도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에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징계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부적절한 정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품위유지 그런데 위반. 이게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한두 잔이라고 하는 거고 뭐 5만 원이나 5만 원이 아닌데 이걸 떠나서도 확실히 이거는 명백한 징계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데를 가서 자기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기 전에 일어섰다.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주장이고요. 그런 모든 행위가 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따져서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법원 징계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정말 이 사법부 신뢰 추락의 한 원인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판례하고도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170만 원에 대해서 일찍 일어났으니까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의 99만 원 검사들이잖아요. 대법원 가서 유죄 파기로 파기환송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전체 다 합쳐서 해야지. 도저히 일어났던 거 빼고 하는 게 어디냐라는 식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작년 10월입니다. 이게 2024년 10월이에요. 지금 10월이요. 찾아보니까 10월이에요. 10월 8일.
날짜가 10월 8일 날 그 99만 원 해가지고 무죄하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 송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대법원 이거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한두 잔 마셨으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중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법원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규현 판사 이 지금 술자리 접대 의혹이 지금 그때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폭로하고 나온 게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거의 한 3, 4개월 이상 훨씬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죠. 이게 꽤 지났죠. 꽤 됐죠. 여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남들 대법원 내부에서 뭐 조사하고 뭐 감사하고 해가지고 나와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아직 오픈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국감 때문에 이 질응답 과정에서 이 금액이 나왔잖아요. 감사관은 이미 내용들 다 지금 다 조사를 했고 그런데도 얘기하는 게 그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할 수 없고 그냥 계속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묻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좀 다들 벌써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관본권 시끄러웠잖아요. 아, 그렇죠. 네. 관본권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계속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법조계 이쪽에서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잊어버리도록. 잊혀질 것이다. 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 네. 시간이 지나면 된다. 근데 너무 뻔뻔한 게 아니 누구라도 부적절하게 정말 자신의 뭐 여기서 딱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도 정말 사유가 웃긴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변호사와 판사가 이렇게 여성 접기건이 나오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가서 같이 막 기념사진 막 이렇게 찍고 막 좋게 막 양주 마시고 예? 그런 자체가 지금 그 자체로 지금 국민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라도요? 이렇게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찍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 들고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라니, 현직 판사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법원에 진짜,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스스로 안전히 묻히고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짚을 게 있는데요. 직무 관련성 인정이 되면 청탁금지법 문제가 아니고 뇌물죄죠.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청탁금지법 법리를 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게 다 안 맞아요. 법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얘기하면서 직무 관련해서 같이 연결시켜 얘기해 버리면 이게 막 저기 혼돈되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 청탁금지법상의 8조 3항 그 시행령까지 연결했을 때도 이미 규정 위반이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징계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너뛰고 이것과 뇌물죄와 연관되어 있는 직무 관련성을 같이 섞어서 국민들 하여금 잠깐 헷갈리게 하는 거죠. 네. 아 이분은 뭐 접대 아니 접대 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이 돼도 이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99만 원 뭐 예전에 뭐 1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 거죠. 플레임을. 네. 참.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 내지는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그 재판에 대한 불신까지 이게 이어지면 좀 안 되겠지만 이런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고 사법 개혁이라는 얘기가 계속 법원 개혁 이런 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법원 개혁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대법관 증언 저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기현 재판부에서 1심을 하고요. 뭐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무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장들 나와서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법원에서 직접 무죄라는 것을 주기가 부담스럽다면 파기환송,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저는 이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법원은 자신들의 이름이 다 남고 이렇게 공개되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연 불법을 그 안에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이틀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심을 한 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그 자신들은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는 그 기간에 2명의 대법관이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한 명인 신숙희 대법관은 심지어 보충 의견으로 이 달력으로
뭐 날짜를 따져서 네. 뭐 충실히 심사했는지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다. 그런 거 없어도 충실히 심사했다는 거예요. 무려 13일간 출장을 다녀온 대법관이 그런 이야기를 보충 의견에 남겼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대법관 두 분이 그 사이에 네, 출장도 갔다 오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으로 이 내란 사건이 가게 되면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전 반드시 할 거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방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뭐 아침에 보통 각 여야 그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한 말이 지금 속보로 하나 올라와 있는데 뭐냐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 이미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재판 대법관 증언법, 그러니까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연내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제도 개편안이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그 말은 너무 우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법개혁안도 뭐 그렇고 여하튼 이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것도 있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제 국감 때 그 각 법원장들 상대로 그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란이냐 아니냐고 물을 때 진짜 법원장들 중에 한 분도 그걸 내란이라고 인정하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진짜. 뭐 아마 저기 명분은 현재 진행 중의 사건에서 이게 이유이겠지만 다 그렇게 말씀을 뭐 하시고.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럼요, 네. 그렇게만 그 내란이라고 생각해서 싸웠던 군인들도 싸웠는데 군인들도 그렇죠. 소극적이도 어쨌든 저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인들도 그거를 파악하고 했는데 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웬만한 그 주요 그 법원장 자리에 다 계시고 그래서 법원장 가는 건지도 몰라요. 네. 법적의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심지어 이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법원장들이 마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견을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네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뭐 어떠한 뭐 직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판사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게 지금 그 뭐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그 판결에 있습니다. 아니 저 그래서 어제 또 뉴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법원 관련 뉴스가 다시 또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제주지방법원의 그 뉴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 대낮에 그 법원 판사 부장판사 3명이 술을 먹고 노래방에서 이제 뭐 갑질하고 소란 피우고 경찰까지 뭐 출동하고 막 실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저기 제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 3분 오창훈, 여경은, 강란주 부장판사 이 3분이 대낮입니다. 대낮에 술 먹고 노래방에서 갑질하고 소란 피웠던데 물론 뭐 판사분들도 뭐 회식하실 수 있죠. 네. 뭐 근데 대낮에 술 먹고 노래방에서 또 소란까지 피워서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건 이거는. 저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뭐 공무원 이런 거 떠나서 판사 이런 거 떠나가지고 저기 평일날 낮에 직장인이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난리 쳐가지고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 잘리죠. 잘리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게 날짜가 작년 6월에 작년 6월입니다. 6월인데 이제 문제가 1년 넘 이후에 문제가 돼. 그동안 문제 안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이 사안 내만 집중하지 말고 저는 이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구조를 봐야 될 생각을 좀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친구한테 찾아가서 휴일날 저기 평일날 휴게되게 찾아가서 야 내가 술 살 테니까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노래방 가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나 회사에서 잘린다라고 말을 하겠죠. 이분들이 술 먹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이래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일을 했는가. 두 번째, 그런 식의 행패를 부려도 자기들은 잡혀가지 않는다거나 문제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법부나 뭐 사실은 저는 검찰이나 판사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데서 뽑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네.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종의 특권 의식, 나는 이래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 이런 거 와도 나는 걱정할 거 없다는 것에 대한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터졌습니다. 아, 그동안 실제로 경찰이나 다 묻고 있다가 이번에 뭐 사법부 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사법부가 비판받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그냥 묻고 갔을 거고요. 여전히 문제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근무 시간에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근무 시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에 여기서 술판 버리고 깽판 부리는 거예요. 방송이 근무잖아요. 여기서 아우 술 좀 더 갖고 와요. 아유 술 좀 더 갖고 와요. 이러면은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컨셉의 음주 방송이면 가능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정말 뉴스를 전하는 이런 방송 이게 근무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네. 그렇게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자들은 지금도 그냥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그냥 딱 불측서 사유서 내고 안 나가고. 어제 그 법사위에서 네. 예, 이분 세 분의 부장판사 3인에게 증인 채택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안 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판사들이 뭐 간첩 사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여당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아 저는 왜 이해하면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말 너무 웃지 않으면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얘기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예. 논리적으로 간첩 사건 배상과 심각하게. 예, 재판과 이걸 여당 탄압 프레임으로 하는 게 이런 국민의힘인데 저는 이런 워딩을 이렇게 언론에 내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최근 갑자기 이제 얘기가 새기게 됩니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감을 잃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치적 감을 잃었고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은 뭐 이거 다 떠나서 엄청 분노할 만한 일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러니까 뭐 같이 비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이렇게 편들고 나오는 필요가 없는 건데 뭐 본인들 생각에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일단은 뭐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프레임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고, 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원에 잘 보이기 이전에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좀 제 생각,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제1야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1야당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그 발언 전에 지금 일부 그 업데이트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여경은 그 지금 이제 그 제주지방법원에서 지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점 부장판사로 옮기신 것 같은데 네. 어젯밤 국제법사위에 출석을 하셨네요. 어젯밤 9시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그 작년에 그 근무 시간에 그 술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카메라에 깊이 반성한다. 일단 술자리가 원래 이제 직원 한정 자리가 있었고 그게 길어지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고 언론에 알려진 모 변호사와 나눈 대화 장소는 특정 라이브 카페라고 했고 하여튼 여경은 판사는 뭐 나름대로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창훈 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 사건 판결, 그러니까 그 무리한 법정 구속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현재 대법원 재판 중에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난주 판사는 영장 전담과 소액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재판 준비 등 업무 수행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들 세 분, 오창훈, 여경은, 강난주 부장판사 중에 여경은 판사는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깊이 반성한다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오창훈 판사와 강난주 판사는 불출석 사유에서 그런 재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의 이유로 어떤 불출석 사유를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사위에서는 그 여경은 판사 말고 오창훈과 강난주 판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아마 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자, 참 이거는 또 그니까 이 특히 오장훈 판사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하는 의혹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특히 오장훈 판사 같은 경우는 오창훈이군요. 네. 네. 오창훈 판사.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기현 판사 보시면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아, 지기현 판사에 그러니까 사료되면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뭐 의혹들 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저기 전국적으로 잡음이 있으신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지금 지기현 판사 하는 것처럼 뭐 이분 사실은 뭐 지기현 판사는 그런 식으로 룸살롱 가서 술 먹어도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데 이런 것들은 징계 사유가 안 되겠죠. 그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묻혀서 지나가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법원에서 결국 이게 항상 하는 거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이런 도대체 법이 적용이 된다 저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가 법 자기들에 대한 법 적용도 자기들이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있다. 뭘 해가지고 만약에 뭐 해임이 그 판사 해임하는 게 거의 없지만 그래서 임명이 안 됐다. 어쩌고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소송하면은 법원이 다시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공고한 거예요, 사실은. 애기 보러 가는 판사님, 네. 아. 애기 보러 갈까? 아유 좋죠 형님 막 이러면서 애기는 그 카톡이 공개가 됐었죠. 네, 그 카톡이 공개됐죠. 네. 애기를 보러 가는 판사는 뭐 경고. 우리는 그래도 징계했습니다. 경고. 네, 어떻게 경고라는 징계로 끝날 수가 있는 사건이었는지. 참. 그러니까 아까 네. 오창훈 판사 방금 말씀 주셨는데 오창훈 판사가 또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 형사합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가족들에게 했던 그런 약간의 발언이 문제가 많이 좀 그렇죠. 얘기가 됐었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오직 눈으로 봐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법정은 취재 때문에 들어가 보긴 했습니다만 네. 저 위에 이제 판사 계시고 이제 뭐 속기록 하시는 계시고 양쪽에 이제 검사와 이쪽 피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방청객도 있고 판사를 한번 보면 정말 보기가 좀 다르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죄 지으신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위험도 있고 되게 좀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이 오창훈 판사가 이런 취지로 대놓고 오직 눈으로만 봐라. 조용히 해라. 명령이다. 구속하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야 이렇게 말하는 판사가 저는 사실 이 기사 보고 이 내용 좀 굉장히 놀랐거든요. 야 이렇게 옛날에 많았대요.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재판장 많았대요. 네, 안에서. 저도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변호사님 두 분은 지금 많이 많이 현장에서 판사님을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제 사수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일을 배운 이제 지금 원로 법조인이신데 그분 한참 하실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중앙지법의 어느 판사가 그렇게 한다더라 라는 식의 소문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식으로 한 거죠, 이 사람은. 옛날식으로. 네. 저는 직접 경험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변호사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런 판사님이 아직도 남아 있을 시절이어서 정말 법정에서 와 정말 소리를 지르시고 예. 근데 아무튼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의 스타일이 저렇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 삼지도 않았던 거죠. 그때 당시는 법관 평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셔도 그분이 저렇게 소리는 지르는데라고 하면서 근데 판단을 할 때는 또 이제 그만큼 잘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잘 그렇군요. 네네. 네. 하여튼 최근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진짜 황당한 어떤 파교환 송심 이후로 그리고 그 이외에 불거진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쾌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법관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추락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이번 주에 나왔고요. 또 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또 보수 언론 이쪽에서 또 엄청난 또 국민의힘 포함해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우리 두 변호사님 보고 있는지 좀 듣습니까? 뭐 사실 언발은 오줌 두기 정도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법과 이게 사실 그 큰 5가지 줄기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법관 평가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안 된 게 문제고 평가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판결문 공개는 안 하는 게 문제였죠. 사실은 그 재판 공개 원칙 때문에 이거 헌법상 원칙이거든요. 공개 원칙 때문에 판결문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판결문에 대해서는 법적 이게 저작권법도 적용이 안 되고요. 판결문이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고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직접성 저작권법도 적용이 안 되고 저작권법에 배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공공저작물은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상 다 안 맞아요. 공개하지 않는 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일이 많다 공개하려면 처리할게. 라는 건데 이게 지금 하급심 판결문 예.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을 드리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추적하는 사실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렇죠.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거의 안 해요. 공개되는 건 몇 개 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코트넷이라고 있거든요. 법원 안에는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는 다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밖에서 이거를 권리 침해나 이런 걸 하는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판례상 이게 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공개 안 된 게 있었는데 저기 뭐 진행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이게 뭐 내부 방침 그다음에 뭐 이런 방향 내부에서 공개 안 된 판례 중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건 변호사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바뀌었다는데 최근에 이제 하급심 경향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대법관 증언인데요. 이거를 대법원과의 딜 문제로 지금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지금 몇 명까지 하는데 갑자기 늘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어쩌고 하는데 일단 현실은 먼저 봐야 돼요.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가 지금 1년에 3,400건입니다. 대법관 한 명당 3,400건. 예, 3,400건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날짜로 나눠 보면 하루에 9건을 판단해야 돼요. 됩니까 이게? 이거 대법원에 온 이건 1심, 2심 쌓여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대법원을 예를 들어 뭐 지금 28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나요? 2배로 늘린다. 2배로 늘리면 1년에 보는 게 그러면 1년에 2,000건 가까이 보는 건데 2,000건 가까이 보는 거하고 3,400건 보는 거하고 차이가 큰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게 그 대법원이 이걸 되려면요. 사실은 한 명당 100건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려야지 이게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읽어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급심에서 지금 하급심 판사들이 보통 하는 게 부당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증언해야 된다고 난리거든요. 재판이 힘들려고. 근데 대법관들 지금 한 명당 읽어보고 하려면 100건대까지 떨어뜨려야지 사실은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해요. 이거 읽어보고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얘기지만 사실 아마 법조인들 특히 이제 대법원 사건 많이 해보신 변호사들은 당연히 안 읽어보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이거? 네. 소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하에서는 뭐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대법원이 뭐 이게 다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봐요? 물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할 수 넘은 건수가 3,400건이라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으로 3,400건 넘었습니다. 3,300건이 넘었다고. 3,400건. 3,400건 넘었다고. 이게 재작년 거니까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뭐 오늘 정 대표도 얘기했지만 대법관 경무에 엄청 시달리시겠네요. 아니 늘려가지고 좀 일 좀 줄여주고 그리고 그 많은 재판자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누고 훨씬 판결물 좀 더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데. 아니 그럼요. 아니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얘기가 많았고요. 네. 근데 대법관 자체를 증언하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게 나눠지잖아요. 자신들만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전원합의체라든지 모든 거의 결정권을 기득권이.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양승태 원장 시절에는 대법관을 지원할 수는 없고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어야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국정농단은 사법농단까지 온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대법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재판을 대법관들이 전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는 현실입니다. 네,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총 26명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경우가 많이 줄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반대함으로써 본인들이 그런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막강한 파워, 이거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법관이라고 한다고 한들 대법관의 심지어 재판권도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거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뭐 14명인데 뭐 3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대법원하고 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개혁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1년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저기 대법관 한 명에 3,400건 이상 처리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30명 들어서 뭘 합니까? 이걸로. 이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하면은 뭐 미국은 몇 명밖에 안 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 비교하는 선진국들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연방제 국가가 어떤 의미냐면 연방 내에 다시 3심제 연방 내에 그 주 같은 주의 대법원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6심까지도 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네네. 원방으로 올라가면 뭐 실제로는 뭐 트랙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게 법원들이 매우 분산돼 있기 때문에 연방 최고 대법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 걸러주고 그 사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신제라면서요? 네, 미국은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연방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도 대법관이 300명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정도 숫자가 되어야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야당이나 이쪽 보수론 쪽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대법관 내지는 대법원의 어떤 그런 그 현실 내용보다도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26명 중에 뭐 20명 이상을 임명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대법원의 어떤 그런 사법부의 어떤 그 장악지도 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물론 뭐 그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임명을 해야 되고 그 대법관들이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대통령 임명은 당연한 건데. 아니 지금 현직 대법관들 중에는 11명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조희대는 어쨌든 간에 전에 대법관이 있다가 두 분만 빼고 다 원장 그렇죠. 두 분만 빼고 다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대법관을 그럼 다 장악한 거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다고 치면은 다음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경찰 이거 어제 저는 아까도 저희 기자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경찰의 날에 그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국민적인 어떤 기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남영동 그 대공분실도 방문한 게 원래는 예정이 없었다가 또 갑자기 그쪽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그 대통령의 행보가 아마 뭔가 좀 그 과거의 경찰이었던 그런 것들, 그렇죠. 경찰과 검찰 이런 것들,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 이제 민주당이 만들었던 경찰 통제 방안의 핵심은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네,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둬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 관리를 하려면 경찰하고 연결되는 조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중립적 조직이어야 되니까 중립적 조직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 구성을 뭐 법관이나
저기 헌법재판소 저기 그 재판관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여야에서 받아서 그런 식으로 저기 구성을 해서 통제하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민주당 쪽하고 얘기를 이제 관련자하고 얘기해 보면 어쨌든 중앙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라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지금 한참 시끄러웠을 때 얘기거든요. 네. 지금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경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네. 경찰개혁에 대해서 경찰 통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대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별도 통제기구를 두고 그 통제기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 권한이 없어요. 국가수사위원회 당연히 수사기능을 기능만 이제 감독기관이긴 하니까 그래서 네. 서로 뭐 그런 문제 같은 걸 조정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부담스럽다. 위원회 기관이 그런 감독을 할 수 있겠냐? 감사원도 위원회 기관이고요.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기관 대부분이 위원회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 기관에서 그런 감독을 하고 체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미 실무에 많이도 불구하고 네. 위원회 기관이 할 수 없다. 그다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계속 나와요. 경찰의 통제가 안 된다. 통제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부담스럽다. 심지어는 제가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옴부즈만을 두자는 말이 나왔다는데 옴부즈만이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대형 방송국에 이런 옴부즈만 두잖아요. 이게 민원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정리해 주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통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가경찰위원회는 민주당 내에서 했던 개혁특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이걸 다 반대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경찰은 경찰 통제하는 기관으로 들어오는 거고 검찰은 이게 실패해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실패해서 봐라 경찰 아무도 통제 못한다. 경찰 통제는 역시 검찰이다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도 들어오는 거를 다 반대하거든요. 권력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원래 당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변호사님 보면 어땠습니까? 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던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경찰에 대해서 뭐 전권을 주고 비대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는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공분실에서 뭘 했습니까? 정말 군부 독재 시절에 온갖 고문과 정말 만행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맞겠다라는 의지가 일단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관련해서 지금 김필석 변호사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일단은 시행이 될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비를 해놓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적지근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힘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게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금 있고요. 제가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로 들었습니다. 수사위원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국가수사위원회. 국수위. 네.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그 확정된 다음에 검찰청 폐지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직 시간을 두고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또 약간 뭐 뉴스에 다 가려져서 있는데 이거 진행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이제 일단은 정부조직법에서는 이름만 바뀌었고요. 제가 여기 딴 데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름만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 이름 바뀐 거에게는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 바뀐 말고 예,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존속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름만 바뀌어서 그냥 공소청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위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대통령 의지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에 대통령실 산하에 저기 그걸 추진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장을 국무조정실장님이 맡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직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하겠다는데 뭐 사실 이제 정부 내에 만들어지면 정부 내에 검찰의 영향력이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탈검찰화 얘기가 들어보시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법무부가 지금 특히 현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이 장악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법무부 또는 검찰청이 주도를 하면 검찰 입맛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현재 증명된 건 이름 바뀐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된 게 오히려 하나도 없고요. 네.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셔야지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개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뭐 사회 그다음에 경제 뭐 전반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너무 이제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막 한 6개월 이제 뭐 2년 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란 직전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뭐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뭐 크게 막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빨리 뭐 해야 하고 막 지금 당장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막 뭔가 확 바뀌고 그럴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정상화하는 것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싸우고 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금방 또 바뀌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보여준 것들이 윤석열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 개혁되지 못하고 쌓여왔던 누적된 문제점들이 극적으로 터진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대법관이 1년에 몇 건을 처리하냐. 이거는 이런 사건과 관계없이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터뜨리면 국민들이 다 뭐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파기환송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거하고 맞물려 돌아간 것이고 검찰이 장악하는 정부 그다음에 검찰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정권에서 최악의 케이스로 터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뭐 지난 정권에서 누가 잘못했으니까 누굴 때려잡자. 뭐 물론 처벌은 해야죠. 잘못된 거에 처벌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미처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갖고 꾸준히 밀고 그리고 결국은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둘 다 어려워요. 이게 일단 국민들이나 특히 정치인들도 당장 이슈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묻히잖아요. 맞습니다.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들여다보고 꾹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민심의 흐름에 맞춰서 이 개혁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민심이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느낄 경우는 또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방송도 의미가 있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힘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맞아요. 사실은 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개혁에 대해서 원하는 요구가 크면 클수록 이걸 멈출 수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경제 쪽을 좀 많이 취재를 오래 해와서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이제 이 뭐 부동산 문제는 뭐 그런다 치더라도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되게 막 좋아지고 오늘도 아마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주식시장 얘기에서 이제 이게 너무 막 이제 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3천 찍고 바로 그다음에 지금 3,800, 4천 좀 내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이 저는 아까 웃어서 웃음도 나왔고 어제 또 하나 웃었던 게 저도 너무 웃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수,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최고위원이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좋아진 이유가 중국 자본 때문이다. 중국 자본 때문에 그 얘기를 딱 진짜 아주 정말 그 TV조선인가 어딘가요? 제가 정확하게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랬죠. 저도 그 나중에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정말인가 처음에는 근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분이 그 워딩을 보고
와,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야, 이것까지도 중국 자본의 한국계 인수로 인한 뭐 주식 폭등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 야, 이거는 아무리 뭐 무식하면 네. 무식하면 그냥 나 모르고 내가 모르니까 뭐 배우고 하면 깨우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야당에 네. 그것도 그냥 일반 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어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을 하면서 근거는 자기의 뭐 추론이기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중국 자본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영향력이 있나 했더니 한 5번째라고 합니다. 미국이 가장 높지 네,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네, 가장 맞습니다. 높고요. 영국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5번째인데 그냥 뭐 할 말 없으면은 아니 진짜 이재명 정부가 좀 성공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큰일 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팩트 전혀 기반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에 그 국감도 본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주장 내용들이 이게 야당으로 된 첫 국감이면 국감은 야당인을 위한 사실상 장이잖아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여당은 또 어쩔 수 없이 방어적 입장이 갈 수밖에 없고 물론 과거는 약간 다른 이게 지금 이번 국감은 또 윤 정부 또 6개월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만 국민의힘의 주장들이나 내용들 보면 이분들은 뭐 공부를 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황당한 내용들을 너무 꺼리끄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때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현혹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아니 이 3,800 주가도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중국 애들이 또 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거 보고 와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면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오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 기반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극도로 우경화되고 극우 세력의 예.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나라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극우 세력들과 차이점도 많은데 외국인에 대한 혐오, 특히 뭐 그런 것들에 그건 사실은 극우 세력으로서는 최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악인데 그거를 조정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사실 매우 큰 위기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최고위원 되고 이렇게 해야지 당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전체 민주주의라는 그런 기준에서 봐서는 점점 민주주의 적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이란 말을 썼는데 이걸 제가 좀 센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게 적이 되는 케이스들을 나치 이후에 정말 많이 봤어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제일 야당인데 이런 것들에 휘달리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국민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 가면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아니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저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게 거의 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뭐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던지듯이 그냥 무엇이든지 악담만 하면은 마치 주목받는 그런 게 지금 야당의 모습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뭐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은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쇼츠라고도 하고 짧게 편집이 돼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맞아요. 그런 게 더 문제예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뭐 이렇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AI로 한 그 음성 녹음을 입혀서 AI 아나운서 음성 녹음을 입혀서 마치 뉴스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쇼츠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산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정말 당 지도부라는 거. 당 지도부부터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계속 양산하고 유포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양산되고 유포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받으면 그것으로 성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년 지방선거도 이제 곧 지금 이제 겨울 지나고 바로 또 그러면 이제 선거 모드로 또 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죠. 어차피 내 지방선거 맞춰서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그런 뭐
방향성 내지는 이런 뭐 주장들 포함해가지고 정책들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해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뭐 시간이 확 지나가서 네. 특검을 좀 정리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로 김건희 특검은 저기 뭐 특검보 2명을 또 추가로 또 뭐 임명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사실 워낙 사실 모든 특검들이 다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겠지만 네,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 아직 손을 댔나 싶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충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 이후 절차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특검 이후에 이게 무슨 말? 네, 기소한 공소 제기해서 유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탑에서 이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 김건희 특검이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특검 수사. 네. 그러면 그건 결국은 검찰이 받아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특검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그 특검 딱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 수사가 추가로 더 할 경우에 누가 어떻게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검찰이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치. 대책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검찰이 지금도 이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미준, 네. 부천지검장부터 해가지고 많은 검사들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사건을 가져가서 어떻게 정말 덮을지가 네. 너무 걱정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특검은 지금 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2차로 다시 특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이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뭐 한동훈 전 대표 소환장 전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란 특검도 비슷하죠 상황은. 그렇죠.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수사가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게 그렇군요. 네 그게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날짜도 외웁니다. 그 올해 2월 14일 날 이른바 노상원 수첩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종 기사가 단독 기사가 뉴스타파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소속 수사는 아직도 거의 안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른바 이제 수사 2팀인가 뭘 만들어 가지고 수거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수거해서 그냥 다 죽인다는 건지. 근데 다 죽이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형식적인 절차는 거칠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한다고 돼 있었어요. 노상원 수첩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요게 뉴스타파 노상원 수첩 2월 14일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노상원 수거팀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적어도 어떻게 연결된지 수배는 됐었는지 누가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심우정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우정은 최고 책임자 어쨌든 뭐 책임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관련자들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검찰에서 누가 협조를 했는지 분명히 검찰 쪽 협조를 구했을 것 같은데 수거조가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데려가서 처리를 몇 시간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인쇄 받아서 할 대상들이 존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사 전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저기 나오네. 올려오네. 보시겠어요? 수거 대상 주요 정치인 법관 명단 확인 있고 좀 더 내려가시면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네. 더 내려보시죠. 좀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시면 서울중앙지검을 서울중앙지검 활용 방안 검사와 판사 서울중앙지검을 활용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 사실은 판사도 수배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그 대법원이 연결됐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했던 게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 활용한다는 게 노상원 수첩에 있잖아요. 저거 수사해야죠 당연히. 네. 지금 언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정부 그러니까 국무회의 구성원 정도 이후에는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특별 검사 이하 특별 검사를 포함해서 그 저기 내란 특검의 특검보들이 거의 전부가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확인을 하든지 확인을 하면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시간이 단순히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태업한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변호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 그때만 확 휘발성으로 엄청나게 크게 그때 국회에서도 나오고 수거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었지만 사람을 그렇죠. 체포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좀 굉장히 엄중한 워딩인데 이게 잘못도 모르신 분들은 좀 뭘 수거한다는 건지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위에 명단도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지금 뭐 목숨을 달리하는 방법까지밖에 논의되고 쪽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수거 대상 제가 이름도 쭉 나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노상원 씨가 그 김용현 전 장관인가 김용현 씨하고 또 엄청나게 잘 만나고 했다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란 특검에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었고 안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서울중앙지검 여기에 이제 연루가 돼 있고 아마 법원도 그러면 글쎄요 지금 조희대 법원 조희대 사법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내란 특검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끝나니 어쩌니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안 하잖아요. 벌써 이제 지금 내란 특검 벌써 일부 또 검사들은 또 항명 아닌 항명 비슷하게 또 8달 전 기사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이 되었다라면 저랑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의사단에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니 이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실현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그 당시 영현백이죠. 시체를 담는 백. 이걸 3,000개를 갑자기 준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그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그 박정호 기자가 아닌 박정호 판사가 한 그 내용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았고. 그게 한 법원의 입장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정말 황당한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지금 이제 내란 케이스의 가장 내란 사건에 대한 가장 리딩 케이스가 5.18 판례인데요. 5.18 판례. 네, 5.18 판례 기준으로 볼 때 내란이 명백합니다.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고 서울대 한혜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포고문 첫 번째 단어가 국회는이거든요. 국회 들어가 보고 내란이네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게 왜 그 말이 나오냐면 그 5.18 판례에 국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법원 판례가 그 입장이라면 직위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판단돼서 올라가든 간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단으로 기존 판례를 업고 무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군요. 지금 현재 대법원관 구성을 보면 지금 대법원이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판례상 명백한데도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저도 그때 딱 보고 포고문 보고 뭐야 이건 포고문 위법하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포고문 보고 위법성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풀어준 거라 사실은 그 석방 부성영장 기각된 거는 가볍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조희대가 이거 전원합의체로 판례 변경해서 무죄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 걱정입니다, 솔직히. 내란 특검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서는 영장 재청구 준비해서 23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추가 소환해서 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도 각각 불러 조사를 일단은 했긴 했겠죠. 한 건 한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참고인 조사로 지금 했다고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3일 날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해서 또 재청구할지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의 분위기, 법원의 어떤 지금 그 스탠스나 그다음에 지금 이 내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걸 아주 단초적으로 네. 딱 그가 볼 수 있는 이번에 그 구속영장 그 기각의 어떤 사유에서 네. 그것이 단순한 그 영장 실 그 판사만의 문제가 아닌 법원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분위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관 이제 재판장은 한덕수 총리 전 총리 관련해서 네, 재판 진행을 맡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이게 지금 이렇다면은 왜 이거를 내란 방조죄로 지금 기소를 했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직접적으로 특검에 요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 신유진 변호사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 막 들으려는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런 분위기, 그 법원 내에서 이런 판사들이 이런 분위기와 함께 또 이진관 판사나 네.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이번에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 판사께서 또 뭐 내부 네. 반에 뭐 저기 조희대 대법원의 법원장이 선별적 정의가 정의냐 뭐 거취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던 판사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검사도 그렇고 뭐 저희들도 뭐 항상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판사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꼭 일부 정치적 성향 또 일부일 바랍니다만 또 여전히 다수의 어떤 그런 이진관 판사님 포함해서 다수의 많은 양심적이고 독립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시각을 국민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피의자나 어떤 피해자의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또 사안을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분들이 더 그런 입장과 내용들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판사들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급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을 법원에서 더 확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비양심적인 그리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카르텔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개혁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같은 뭐 그런 주셨네 말씀을. 그러니까 이번 이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도 내놨고 앞으로 이런 그 특검 뭐 내란 특검 포함해서 3대 특검도 아마 이제 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올해 말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뭐 1차적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또 선거와 또 맞물려서 정치권 나름대로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두 변호사님한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특검과 개혁안과 같이 묶어가지고 뭐 조언을 좀 해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잘이라는 말이 여러 참 많은 게 담겨 있는데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선입견을 깨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고시 출신인데 뭐 이런 식의 선입견.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기존 제도가 이렇게 됐고 관련자들이 많은데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경에 타협하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하나 있고요.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장기적 과제로 보고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하고 법원이 뭐 하고 하면 확 시끄러우니까 막 주목했다가 이제 언론에서 한 두 정도 안 나오면 주목이 안 받으니까 관심사에서 싹 사라져요. 제가 좀 전에 관본권 얘기했잖아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시끄러웠던 게. 그래서 관본권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수사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관본권도 그런데 그 같은 케이스도 지금 내란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란에 대한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김필석 변호사님 말에 동의하면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 한 건 모두 다 신경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생계를 해야 되고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오마이TV의 소중함,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받습니다.
네. 오마이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죠.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네, 해병특검, 최해병특검에서 경찰청 본청, 그다음에 국수본, 경북청, 전남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속보가 하나 떴고요. 노상원 씨 같은 경우 노상원 8차 공판이 오늘 또 있군요. 오늘 10시부터 지금 하고 있겠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내란특검 추가 기소 관련해 가지고 8차 공판이 노상원 씨에 대한 8차 공판이 오늘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우리 두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아까 구조적인 문제, 그 시스템적인 문제, 물론 뭐 일부 어떤 되게 그 양심적이고 되게 그 하여튼 그런 판사분들, 그런 검사분들 되게 많고 하지만 진짜 그 위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제대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그런 사법 시스템, 그런 개혁,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일발성, 단기성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게 맷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두 분 변호사님 같이 꾸준하게 또 이렇게 감시하시고 말씀 주시고 저희 오마이TV가 또 두 네. 분의 말씀을 또 오마이TV. 적극적으로 또 오마이TV 화이팅!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오마이TV입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1시간 넘게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네. 뵙고 또 좋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